시작해서 4강은 법정 채권 관계입니다. 개관을 좀 보실래요? 개관을 보시면 채권의 발생 원인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은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무관리와 부당이득과 불법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 발생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으로 되는 게 이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그다음에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법정 채권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사무관리는 상호 부조의 윤리의 기초예요. 체크해 주세요. 상호 부조의 윤리, 이걸 기초로 합니다. 부당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있게 되면은 이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상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는 법률상 업무 엄치,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사무관리가 어떠한 법률상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안 해도 되는데 타인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해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흔히 쉽게 표현하면은 옆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장마인데 돌풍이 불다가 이제 옆집에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한마디로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지붕이 이제 일부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옆집에 지붕이 날아가면 그 집이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제 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급히 옆집에 이제 그걸 보고 지붕이 올라가서 보수해 주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죠. 그 의무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수해 주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해 주는 행위를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게 되면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에 대해서 그 이득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이게 부당이득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의 요건에 대해서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 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를 지는 것, 이런 제도가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과 서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비교해 보는 거고요.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 요건인 고의과실, 손해,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행위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이런 것 중점적으로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관리자, 감독자 내지 사용자 책임, 그리고 과실 책임에 대한 한계, 이 과실 책임에 대한 한계가 이제 나오는 게 공작물 책임, 그 다음에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제조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해 보는 걸로. 예, 이게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지만 다시 한번 또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법정 채권 관계 사무관리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사무관리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사무관리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체크해서요. 법적 의무 없어요. 법적 의무 없이 누굴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행위. 자, 사무관리가 유임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건 다르죠. 그래서 사무관리에서 인정하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본인의 허락이나 부탁도 없이 함부로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죠. 위법하지만 일정한 경우에서는 타인의 사무에 개입해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이 됐을 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됐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사회연대와 상호 부조, 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에 대한 타당한 이제 법적 규율로 인해서 사무관리 제도가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별법으로 선언법에서 선정에 대한 이제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 조난했을 때 임명구조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법에 이게 규정돼 있어요. 선언법에 이걸 규정돼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사무관리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심을 습득을 해서 경찰서에 이제 제출한 자 또는 표류물 또는 칠문물 등에 대해서 습득해서 구청장이라든가 시장,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해난에 조우한 선박 또는 이제 적하를 구조한 자 이러한 특수한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보수에 대한 이제 합당한 그 보수를 줘요. 그거는 이제 유신물법이라든가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을 보면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 행위가 아니라 준 법률 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는 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내지의 의사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의 요건을 보면은 타인 사무를 관리해 주는 거죠. 내 사무가 아니라 타인 사무를 관리해 주는데 사무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 타인을 위한 것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상 이제 의무에 대한 이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존재하죠.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근데 보면 이제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 사무를 처리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대한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위임 도구, 친권자 파산 관절에 대한 의무 이런 거는 여기 사무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제3자에 관한 관계에서는 사무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무관리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의무가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할 자에게 타인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관리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그것도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사무관리의 이제 효과를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인과 본인 사이에 직접적인 이인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임도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유임하는 규정은 적용되지도 않고 사무관리 규정만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적합한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유임에 관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준용되기도 합니다. 준용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할 때는 이제 그 위임으로 해가지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관리자에 대한 의무를 보면 일단은 사무관리자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사무관리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는 본인의 사무관리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반할 때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그것도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그 외인 경우에는 사무의 성질에 쫓아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해서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행위 자체가 과실이 없거나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관리 행위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위반하더라도 공익의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게 적합하다 그러면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에 대해서 극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또 그 사무를 관리할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이 내용을 좀 체크해 주세요. 요거는 좀 구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 계속 의무가 있어요. 그 관리 계속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개시할 때 통지 의무라든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본인의 의무는 그 대신 이제 그 피해를 이제 박아준 그 사무관리자 말고 본인의 그 피해를 입을 만한 그 본인, 그는 만약에 이제 사무관리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비용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본인이 이익이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관리자가 지출하는 필요비라든가 유입비에 대해서 전액을 상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수 지급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관리자에 대해서 보수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부담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부담합니다. 유실물법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상법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기타 관리자가 사무 관리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을 때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자에 대한 그 법률행위와 본인에서의 효과 기속은 사무관리가 본인 명의로 관리행위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효과가 당연히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입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읽어봐 주십시오. 자, 준사무관리가 있습니다. 준사무관리란 타인을 위해서, 본인이죠. 타인을 위해서 사무를 관리한다는 관리 의무가 결여된 사무관리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결여되는 것 체크해 주세요. 관리 의무가 결여된 사무관리. 이게 준사무관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인의 사무를 자기 사무로 잘못 믿고 행하는 이른바 오신사무관리 체크해 주시고요.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감히 이게 자기 사무라고 해서 부당하게 행하는 이른바 불법관리. 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준사무관리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오신사무가 뭐고 불법관리가 뭔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학설을 보면 오신사무관리에 대해서는 준사무관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무관리 요건에서 사무관리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기속송설, 앞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기속송설에 따르면 사무관리로 인정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관리자는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처리되고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로 처리된다. 예, 그래서 여기 불법관리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부당이득을 봅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그 체크해주세요. 법률상 원인 없이. 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자, 이익을 얻고 체크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 예, 체크해주세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 그 이득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부당이득 통솔은 종래 통솔은 부당이득 제도를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요즘 이제 통일성에서 근거로서 형평의 관념에 구체적 부당이득 사례로 해서 이득의 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각 부당이득에 대한 기초를 상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각 유형에 따라서 부당이득 제도를 달리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유형론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게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에서 급부 부당이득 보시죠. 급부 부당이득이 뭐고, 침해 부당이득이 뭐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당이득이 뭔지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눠가지고 하는 게 이제 요즘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급부 부당이득이 무엇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침해 부당이득, 그 다음에 비용 부당이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당이득의 요건을 보시면 먼저 이제 법률상 원인이 결여돼 있어야 되겠죠. 결여돼 있어야 되고, 그 결여돼 있다는 얘기를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수익자에게 이득의 취득, 보유, 권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 없이 권한 없이 이렇게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머지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면은 유형론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의 결여라고 본다. 법률상 원인의 결여. 자, 이제 이득을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득을 취하게 되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산상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재산의 감소도 하나의 이득으로 포함시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자, 현재 취득한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 취득할 이득도 미리 부당이득에 반한 소이익이라고 하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자, 손실이 발생을 해야죠. 그래서 일방의 이득에 따라서 다른 상대방은 손실을 입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성립 요건이에요. 부당이득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인과관계,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또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방의 이득이 상대방의 손실에서 생기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득과 손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인과관계는 사회 통념상, 사회 관념상의 연결이 인정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례도. 자, 이 부당이득에 대한 효과를 보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은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손실자의 재화, 노무를 통해서 취득한 이득은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의 반환이에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에 보면 수익자는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으로, 그 해당되는 액으로, 금액, 현금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 의무에 대한 범위는 타인의 손실에 취득하는 이익을 그 손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이므로 이제 원칙적으로 이득하는 것을 반환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익자의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손실의 손실액을 넘어서 취득하는 이익 이럴 때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체크해 주세요. 그 판례도 같은 태도입니다. 자, 다만부터 체크해 주세요. 수익자의 특수한 재능 이렇게 손실자의 손실액을 넘어서 취득하는 이익 그게 이제 운용이익이라고 되는데 그 체크해 주시고 그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이 수익자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악이죠. 또는 선의에 따라서 반환 의무의 범위가 각각 달라져요. 그래서 선의 수익자에 대한 반환 범위, 선의면 모르면 이제 부담 반환해야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업물 반환의 원인이 되는 거고 과액 반환의 경우도 있고 악의 수익자 반환 범위만 좀 볼게요. 알았다는 거죠. 악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득의 전부 또는 거기다 이자 이게 지금 악의 선의는 모든 데 다 적용돼요. 반환할 때는 악의는 그냥 돌려주면 돼요. 업무만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선의는 근데 악의는 거기에다가 이자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와 합체해가지고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볼게요. 이득의 전부와 이자를 반환해도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실에서 손실과 아울러서 손해배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반환 의무자는 손실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악의와 선의 반환자에 대한 악의 그 선의 수익자하고 악의 수익자하고 그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그 체크해 주세요. 이건 어디에 다 적용됩니다. 자, 쌍무계약 무효 취소에 대한 특수 문제가 있는데 동시행 항변 넘겨주시고 이제 위험부담에 대한 부분도 좀 읽어봐 주십시오. 특수한 이제 부당이득, 특수한 부당이득. 자, 이 특수한 부당이득은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빛의 변제 보세요. 빛의 변제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에 이걸 빛의 변제라 그래요. 그래서 빛의 변제인 경우에는 변제자는 원칙적으로 수령자에게 그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그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다 체크하세요. 민법이 일정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즉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 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 악이죠. 악의 빛의 변제죠. 그리고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나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그 변제가 타당한 경우 그건 도덕관념에 의해서 적법하게 빛의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극부 반환 청구 못해요. 이게 빛의 변제의 특징이에요. 원래는 이제 반환해 줘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반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악의 빛의 변제가 나오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 요 내용이 꼭 나오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읽어주세요. 이럴 때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거예요.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제기 이전이라도 채무가 존재하고 변제로 인해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채권자에게 그 급부에 관한 부당이득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타인 채무에 대한 변제입니다. 타인 채무라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타인 채무를 자기의 채무를 오신해서 변제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내가 이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거예요. 알면서 변제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제3자를 위한 유효한 변제를 봅니다. 그래서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에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할 필요가 없죠. 끝났으니까 소멸됐으니까. 자, 다만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자가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했을 경우에 후자죠. 그럴 경우에는 타인을 위해서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 변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다만 변제자의 변제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오신하는 선의의 채권자가 변제자의 반환 청구에 의해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벌써 예컨대 채권자가 채권 증서를 훼손하거나 또는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 채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환 청구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줄 필요 없죠. 나는 변제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이게 돌려주는 거라면 그게 그 시효 완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효 완성이 되면 난 더 이상 그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반환 청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변제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그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변제자의 구상권은 부당이익이든 반환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에게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변제자가. 불법 원인 급여. 자, 불법 원인 급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지금 이제 부당이익에 반환이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반환 인정하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반환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부당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위에 있는 103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거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요건은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불법의 원인 요 내용이 나오니까 요 내용도 꼭 읽어봐 주세요. 요것도 그 만약에 이제 부당이득에서 나온다면 요것도 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넘겨서 급부가 행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급부는 급부자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법 원인 급여와 물권적 반환 청구권의 이제 관계를 보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급여자가 본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륜관계의 지속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으면 그 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증여자가 증여계약과 물권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 있는 요건이 뭐냐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거는 사회관계 안 맞잖아요. 지금 103조 안 맞거든요. 그럴 때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물권적 반환 청구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대법원은 태도를 바꿔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불륜관계를 지속한다는 게 이게 원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불륜관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고 행거는 반환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반대로에게는. 746조 단서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수익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부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단서입니다. 이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판례도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반환 약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수령자에 대해서 급여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상 협력을 거부하는데 그 입법 취지였을 뿐이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그 반환에 대한 당사자가 746조를 반대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 돼요. 그래서 수령자가 임의로 반환하거나 또는 불법 원인 급여를 해제하고자 급여를 반환할 것을 약정할 때는 이를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인의 약속이니까 그건 막을 필요 없어요. 이게 법률의 규정에 대한 얘기지만 그럴 때는 이제 사인의 계약을 우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이란 치과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 이렇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불법행위가 있으면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그게 이제 750조에 나오죠. 거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행위가 법적 채권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법률 요건에 보면 법률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는 사전에 사건에 지나지 않는 부당이득과 달리 이때는 사람의 행위 용태가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의 기타 법률 행위가 그 성질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불법행위 책임과 그 책임이 다른 책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비교해 보시고 계약 책임과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보시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양자는 모두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책임과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그래서 계약 책임은 계약 관계에 전제를 하고 있는 책임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과실의 입증 책임을 보면 계약 책임에 있어서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 의무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기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법행위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규정에 요구되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책임에 대한 경합이 있게 되면, 이렇게 경합이 있게 되면은 채권자는 계약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 이렇게 다만 과실책임주의가 확고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또는 공해소송 같은 경우 이럴 때 불법행위 유형에 있어서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부단히 모색되고 있다. 자,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법인은 이제 393조 앞에 우리 이제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이 나온 거 있었죠. 거기에서 얘기한 거 393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계약 책임 관계하고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소멸시효는 여기서 얘기하는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10년이고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권도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도 10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 이것도 3년도 체크해 주세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민법은 피해자 측의 손해 가해자 측에서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체크해 주세요.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불법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기인데 가해자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를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칙하세요.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기하지 못한다. 자, 과실상계 396조의 불법행위법에서도 준용되고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불법행위 성립요건 750조. 자,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의는 뭐고 과실이 뭔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것도 좀 체크해 두세요.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자, 원칙은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제 부단히 이제 노력한다 그랬죠. 그게 입증 책임이 완화입니다. 그래서 입법에 의한 입증 책임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과실 추정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전환. 요걸 체크해 두세요. 입법에 의한 입증 책임 전환. 자, 체크해 보세요.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여기에 해당돼요. 입법에 의한 입증 책임 전환. 그 반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게 전환이에요. 그걸 좀 보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과실의 추정, 사실상의 전환. 피의자 쪽에서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때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그 일은 추정하게 되고,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전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판례는 주로 체크하세요. 환경오염 사건,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 의료사고. 이거는 가해자의 과실로 추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입법에 의한 입증 책임 전환하고 과실의 추정, 사실상의 전환, 요 두 개는 좀 유념히 봐주세요. 나올 수 있으면 여기도 좀 나오니까. 자, 책임의 능력은, 책임 능력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753조 또는 754조에서 책임 변제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아니면 심신상실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규정을 둠으로써 책임 능력의 존재를 불법행위 책임의 전제로서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미성년자하고 심신상실자에 대한 책임 능력 나오죠. 요거 이제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753조에서는 그 다음에 법정 감독 의무자나 또는 임의 감독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고 755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손해 발생은 앞에 손해배상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참조해 줘야 되는 거고. 자, 위법성 위법해야 된다 했죠.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책임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부당하는 그거하고 좀 달리 보자는 거죠. 위법성 판단 기준은 절대적 법익 침해, 그리고 보호법규 위반, 그다음에 거래안전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자, 넘겨보세요. 위법성 판단의 곤란, 요거를 좀 체크해 주세요. 위법성 판단의 곤란은 위법성 판단의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 형량 이론에 의해서 판단한다. 체크하세요. 비교 형량 이론. 자, 예를 듭니다. 일반적 인격권은 절대권과는 달리 누군가가 인격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데 충분하고, 그 밖에 침해가 어떤 권능에 의한지 검토해야만 한다는 거죠. 즉 이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또는 개인적으로 유익성과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를 서로 비교해보고 그
그 침해에 대한 이익, 그래서 뭐가 더 이익한지 피해자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그 침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자, 1조 방해라든가 위법성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바로 판례 그거.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죠. 우리가 형법에서 배웠죠. 그 얘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거 상기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 아니에요.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의미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다 형법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그대로 이제 읽어보시면 상기시키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방가르비 인과관계의 증명 원칙입니다. 원칙은 인과관계의 증명 원칙은 체크해서요. 원고에게 있다. 자, 넘기고 이제 예외 체크하세요. 의료사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공해사건,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 명예훼손 이런 거는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증명 책임이 전환되거나 의지한다. 마지막에 꼭 체크해주세요. 증명 책임을 전환 그리고 의지한다. 자, 어떤 경우죠? 의료사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공해사건, 제조물 책임, 명예훼손 이런 경우는 그 증명 책임 전환 또는 의지한다고 이렇게 좀 구별해 보세요. 자,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입니다. 불법행위 효과를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효과가. 그래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자,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외의 방법도 가능하다. 그건 앞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대한 의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도 불문합니다. 네, 그것도 좀 봐주시고 손해배상의 의무자는 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 가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그게 감독 의무자죠, 사용자죠, 도급자 이런 사람들, 이 자들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네. 자, 넘겨보셔서 339페이지에 양가로 3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성질을 보면은 그 성질은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 인정 체크하세요. 양도성이 인정. 하지만 어떻게 돼요? 상속 또한 부정되지 않는다. 그거 유념해 주세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채무 불이행은 없는 성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태아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법 손해배상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같이 연상하면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가해자는 자신의 고의로서 불법 행위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상속할 수는 없다. 수동 채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또 한번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체크하세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손해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 손해에 대한 개념. 그래서 손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좀 잘 물어보는 부분이라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저 우측에 보세요. 위자료 나오죠. 정신적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에 대해 두 번째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라는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무한정이 확정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책임 발생 요건과 연관돼서 손해 발생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거기 범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설에 의해서 이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금전배상 책임에 대해서 금전배상 주의에 따라서 손해가 이제 산정되는데 손해배상에 대한 이제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럴 때는 피해자 청구에서 손해배상 가름하는 아니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하기에 적당한 처분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종래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여기 이런 게 또 나오죠. 사죄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체크해 주세요. 사죄 광고는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헌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건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또 시험에 또 나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산정 기준시는 그 손해 입을 때죠. 그래서 피해자의 충분한 경제적 배상을 고려해서 사실심, 구두, 변론, 종결 시설 또는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적 손해배상에 대한 산정은 거기다 체크해주세요. 재산손해는 입원비, 장례비에 대한 적극손해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소극적 손해 있죠. 일실이익 요거 두 가지를 이제 다 가져갑니다.
그것도 좀 나머지는 좀 봐주시고 그 일실이익이 산정되는 게 쭉 나오죠 밑에요. 그래서 요것도 불법행위 시에 일정한 수익이 없는 자, 가정주부 또 연소자 이것들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개인 기업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판례가 나온 거니까 일실이익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그거 좀 봐주세요. 이번에 이제 물적 손해배상입니다. 물적 손해배상 산정은 배상액에 대한 조정하는데 과실상계 또는 손익상계를 넣는데 위에 거만 볼게요. 물건이 멸실할 때 교환 가격으로 손해액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우측에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이전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대의, 손해배상 대의, 이거는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대의된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전됩니다. 손해배상은 당연히 이전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자에 대한 대의, 보험에 있어서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질 경우 체크해 주시고요.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대의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3자에 대해서 대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은 무과실 원칙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업무 또는 영업의 피용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법적 그 근거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근거와 성질을 보면은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의무를 사용자가 마치 연대보증처럼 대신 변제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체크에서 부진적 연대 채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배송해주는 사용자는 언제나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민법의 391조와 756조를 비교해 본 건데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요건은 피용자에 대한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해 행위 시 사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한 중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통솔 판례는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또는 사무 집행 행위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해서 한 행위로 본다. 자, 선임과 감독상에 대한 주의 의무 결여. 이게 결여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면책 입증에 대한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법률 효과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짓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관계가 성립되게 되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고. 도급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351페이지.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에 관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 없다 체크해서 다만 도급과 지시에 관해서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 부담합니다. 자 이제 공작물 점유입니다. 350페이지 공작물 점유.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위법한 가해 행위를 매기로 하지 않는다. 즉 매기로 하지 않죠. 그래서 공작물의 책임은 과실 요건으로 하는 일반 불법 행위하고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점유자가 체크하세요. 그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 부담. 공작물 책임 일단 점유자가 1차적으로 일단 부담을 해요. 그래서 1차 책임자에 대한 점유는 손해 방지에 대해서 주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야지 다해야지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가 면책이 된 경우에 그때는 이제 2차 책임자인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에게 배상. 처음엔 점유자가 충분히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한테 이제 간다. 이건 꼭 체크해 주세요. 하자 있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면책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동물 점유자 우리가 이제 요즘 애완동물 이런 거 많이 키우니까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동물의 점유자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자, 동물의 점유자가 상당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좀 감소될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책임집니다. 자, 요번에 이제 제주물 책임 또는 제주물 책임법. 그래서 제주물 책임법이 2002년도에 7월 1일 이제 시행하게 됐고요. 자, 이제 외국의 입법례가 있는데 그걸 읽어봐 주시고 법률의 주요 내용, 여기까지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과실 책임을 기초로 해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금 이건 이제 우리가 심각한 그런 문제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걸 이제 2002년 7월 1일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40분 됐네요.